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천천히 갉아먹고 있는가?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다고 믿지요. 함께 웃고 술 한잔 기울이며 인생을 나누던 사람이 평생 곁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은 잔인하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남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을.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끝까지 함께한 이는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지요.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단번에 구분하는 공식은 없다. 세월이라는 시금석을 거쳐야만 진짜와 가짜가 갈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 질문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잠식시키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처음엔 다 좋습니다. 다정하고 친절하고 미소로 시작하지요. 하지만 진짜 본 모습은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돈이 얽히고 명예가 흔들리고 인생의 균형이 무너질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그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항해할 동반자인지, 누가 내 배에 구멍을 내는 사람인지. 나는 세월 속에서 3가지 시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3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인지 아니면 가면을 쓴 이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인생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첫째, 처음 무시당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둘째,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을 건드렸을 때의 사람은 무례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웃으면서 합니다. 그리고 말끝에 이렇게 덧붙이죠. 아이, 농담이었어. 하지만 진짜 농담은 웃음을 주지만 가짜 농담은 상대의 자존심을 깎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당신의 마음은 천천히 잠식당하게 됩니다. 나는 젊을 때 그걸 몰랐습니다. 상대가 농담이라 하니 그냥 웃어 넘겼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할수록 내 기분이 계속 무거워졌습니다. 나를 향한 미묘한 비아냥, 칭찬 속에 숨어있는 독, 그것이 내 자존을 조금씩 흔들고 있던 겁니다. 세월이 지나 알게 되었습니다. 농담은 칼이 될 수도 있다. 그 칼이 깊이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가벼운 말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야, 요즘 살 많이 쪘네. 넌 항상 늦잖아. 원래 그런 사람이지? 에이, 너 같은 사람이 성공하면 세상 불공평하지. 이런 말들은 농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속엔 지배의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상대는 내 감정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이 사람은 어디까지 참을까? 당신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는 그 다음엔 더 깊이 들어옵니다. 나는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즉시 대응합니다. 크게 화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지요. 방금 그 말 나는 불편했습니다. 짧고 단호하게, 감정 없이. 처음엔 상대가 당황합니다. 에이, 진짜 농담인데 왜 그래? 그럴 땐 다시 한번 조용히 말합니다. 그 농담은 내겐 웃기지 않았습니다. 2번이면 충분합니다. 3번째로 같은 말을 한다면 그건 이미 농담이 아니라 습관적인 무례입니다. 그때는 관계의 거리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의 문을 닫는 겁니다. 이건 싸움이 아닙니다. 존중의 최소한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던져진 무례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상처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기억 속에 남고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내 안의 자존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유머를 거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유머는 서로를 가볍게 만들지만 가짜 유머는 한쪽만 무겁게 만듭니다.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때 당신은 이미 성숙한 관계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람은 절대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엔 살다 보면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얼굴은 다르고 이름도 다르지만 언제나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내 인생에 다시 나타납니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 질투로 뒤에서 깎아내리는 사람, 처음엔 친절하지만 결국 배신으로 끝나는 사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왜 나는 이런 사람들만 만나지? 하지만 나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일 수도 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보면 내가 그들에게 경계선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침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젊을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고 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만 진심이면 언젠가 통하겠지. 그런 믿음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진심은 벽이 아니라 문이었고 그 문을 열어둔 채 경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배웠습니다. 사람은 내가 허락한 만큼 나를 함부로 한다. 관계의 패턴은 습관처럼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의 중심에는 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같은 신호를 보냈던 겁니다. 당신은 나를 이렇게 대해도 됩니다. 라는 신호. 그 신호는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과한 배려, 불필요한 사과, 괜찮아요. 라는 미소 한 번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건 상대에게 이 사람은 내 감정을 책임져 줄 거야 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나는 어느 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왜 나는 늘 같은 상처를 받는가? 나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내 경계는 어디서 무너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내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사람을 대할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했습니다. 첫째, 호의는 주되 경계는 유지한다. 둘째, 도움을 주되 의무감에 휘둘리지 않는다. 셋째, 사과는 필요할 때만 한다. 특히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사과하는 사람. 그건 무의식적으로 자기 위치를 낮추는 행동입니다. 한번 낮춘 위치는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관계에는 공기가 질투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처음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웃으며 축하해주고 칭찬하는 말 사이로 은근한 불씨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불씨가 당신의 관계를 태워버립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질투의 무서움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친구처럼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내 성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움을 주겠다, 함께하자, 같이 성장하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말 뒤에는 너보다 위로 올라가고 싶다 는 욕망이 숨어 있다는 걸. 처음엔 그걸 몰랐습니다. 나는 순수하게 믿었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성공이 커질수록 그들의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뒤에서 내 체면을 깎고 작은 실수를 크게 부풀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지요. 질투는 감정이 아니라 공격이다. 질투는 논리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묻는 순간 그 불길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질투는 상대의 마음속 비교에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친절하게 굴어도 그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과는 싸우지 않는다. 이기려 하지 않고 그냥 거리를 둔다.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처음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질투하는 사람과의 싸움은 이겨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내 에너지와 시간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피했습니다. 싸워서 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물러난 것이었습니다. 그건 패배가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왜 피하십니까? 맞서 싸워야죠. 하지만 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질투는 불이다. 불은 논쟁으로 끄는 게 아니다. 물을 끼얹어야 한다. 그 물은 거리다. 거리를 두면 마음이 식습니다. 그 불길이 나에게 닿기 전에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모든 싸움에는 이길 수 있는 싸움과 피해야 할 싸움이 있다. 질투는 후자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닙니다. 그는 언젠가 내 기쁨을 견디지 못하고 나를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걸 일찍 알아차릴수록 상처는 작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내 주위엔 이상한 사람들만 몰려든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내 안의 신호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나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성장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문제는 대개 상대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을 때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도와달라는 사람을 거절하지 못했고 불편한 말도 참았으며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늘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언제나 이용당하고 지치고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삶의 문을 너무 활짝 열어둔 게 문제였다. 관계에는 문과 벽이 필요합니다. 문이 없으면 단절되고 벽이 없으면 침범당합니다. 이 둘의 균형이 무너지면 인생의 평온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저녁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예수를 말했는가? 그 예수는 진심이었는가? 아니면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었는가? 오늘 나는 내 경계를 지켰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하루의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나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자기 점검을 시작하고 나서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 남고 내 에너지를 빼앗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를 소중히 대할 때 세상도 나를 그렇게 대한다. 나는 관계를 대할 때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모든 친절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호의가 끝없이 이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호의가 아니라 상대의 욕심을 키우는 허락이 된다. 둘째, 사과는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분위기를 풀기 위해 사과하는 것은 내 자존을 스스로 깎는 일이다. 셋째, 도움을 줄 때는 반드시 기준을 세워라. 감정에 휘둘려 모든 부탁을 들어주면 결국 나 자신이 사라진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 내 선을 넘을 때 즉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가 지쳐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주는 따뜻한 목소리. 또 하나는 내가 교만해질 때 차갑게 나를 낮춰주는 목소리입니다. 이 두 목소리가 균형을 이룰 때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오래 갑니다. 한쪽만 있으면 결국 균형이 깨집니다. 나는 젊었을 때 늘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모든 결정을 지지했고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기분, 응원받는 느낌.
그건 분명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달콤함만 주는 관계는 성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 자존심을 세워줬지만 내 시야를 좁혔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큰 사업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회장님, 완벽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래된 친구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지금 회장님은 너무 급합니다." 그 한마디가 내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결국 그 계약은 다른 회사가 진행했는데 며칠 뒤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다. 이 경험은 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이후 나는 내 곁에 두 부류의 사람을 의식적으로 두었습니다. 첫째,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실패했을 때 내 어깨를 두드려 줍니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나를 다시 걷게 합니다. 둘째, 내 오만을 깨뜨려주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잘 나갈 때 차갑게 말합니다. "지금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가시처럼 아프지만 그 가시가 나를 지켜줍니다. 나는 이 두 사람을 양쪽 날개라 부릅니다. 한쪽은 내 마음을 들어 올리고 다른 한쪽은 내 발을 땅에 붙잡아 줍니다. 이 두 가지 목소리가 사라진다면 인생은 균형을 잃고 추락합니다. 따뜻한 목소리만 들으면 교만해지고 차가운 목소리만 들으면 의욕을 잃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응원하는 사람보다 나를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아끼지 않으면 그런 말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쓴 말을 할 수 있는 친구는 내 인생의 거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는 수없이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누군가와 오래 함께하다 보면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주변에서 조심하세요라고 해도 "그럴 리가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감싸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내 뒤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순간 느낀 감정은 배신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보지 못했을까?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객관성을 잃은 탓이었습니다. 그 이후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3명의 경고가 들리면 무조건 멈춘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이 법칙을 지켰습니다. 믿을 만한 3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아무리 내가 믿는 관계라도 한 번은 돌아봤습니다. 그 관계는 위험하다. 그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 지금은 한 발 물러서야 한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3사람 덕분에 나는 인생에서 큰 손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객관은 언제나 외부에서 온다. 내 안에서 느끼는 감정은 언제나 주관적입니다. 좋은 관계라도 그 안에 오래 머무르면 판단력이 아니라 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냉정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역할을 3 부류에게 맡겼습니다. 첫째, 멘토, 경험으로 판단해주는 사람. 둘째, 동료, 나와 같은 위치에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 셋째, 가족, 나의 이익보다 나의 안전을 우선하는 사람. 이 3 부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면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3 목소리를 무시하면 인생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나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후배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사업 제안을 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엔 정말 확실합니다. 내 마음은 이미 결정돼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말도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멘토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빨리 믿지 마라. 며칠 뒤 동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 약간 불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말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내 원칙을 따랐습니다. 세 사람의 경고가 들리면 멈춘다. 그 계약은 결국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무시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거나 내 의견을 대놓고 무시할 때, 그 한순간의 대처가 평생의 위치를 결정한다. 나는 젊었을 때 이런 일을 자주 겪었다. 회의 자리에서 어떤 직원이 내 말을 끊고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건 좀 구식 아닙니까?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다. 수십 명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나는 침묵했다. 그 한 번의 침묵이 잘못이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내 의견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다. 회의가 거듭될수록 내 말의 무게는 줄었고 누구든 내 말을 자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다. 무례를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항복이다. 그 이후 나는 어떤 자리에서도 이렇게 대응했다. 상대가 공개적으로 나를 무시하면 단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지금 그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짧고 단호하게, 그러나 감정 없이. 이 말은 싸움을 만들지 않는다. 대신 내 경계를 분명히 세운다. 사람들은 그 한마디로 이 사람은 선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쉽게 넘보지 못했다. 공개된 자리에서의 무시는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관계의 서열을 바꾸는 신호다. 그 신호를 그대로 두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퍼진다. 저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 그리고 그 신호는 순식간에 퍼진다. 직장에서, 모임에서,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당신을 깎아내렸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그래서 항상 첫 반응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 반응이 이후의 모든 관계를 결정한다. 그 자리에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분노하지 않는 단호함이다. 화를 내면 감정의 싸움이 되고 조용히 정리하면 품격의 싸움이 된다. 진짜 강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대신 말의 톤과 시선으로 경계를 그린다. 나는 종종 젊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공개된 자리에서의 침묵은 당신의 지위를 결정한다. 그 순간에 한마디라도 해야 한다. 그 한마디는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세상은 약자를 지켜주지 않는다. 스스로 선을 긋는 사람만이 존중을 얻는다. 인간관계의 세월이 흘러보니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었다. 그건 사람의 평판이었다. 평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태도와 말, 그리고 일관성의 결과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중 평판이 좋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관찰의 힘, 관심의 힘, 그리고 관용의 힘이다. 첫째, 관찰의 힘. 평판이 좋은 사람은 상대의 변화를 빠르게 알아차린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목소리의 떨림 속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낸다. 이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관심에서 비롯된다.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이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숨 쉬게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관찰해주는 이에게 마음을 연다.
둘째, 관심의 힘. 관찰은 눈으로 하는 것이고 관심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늘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고 중요한 순간에 연락을 한다. 그 관심이 쌓이면 신뢰가 된다. 사람들은 돈보다 마음을 기억한다. 내가 얼마나 가진 사람이냐보다 얼마나 기억해주는 사람이냐가 더 깊은 인상을 남긴다. 셋째, 관용의 힘. 관계는 언제나 어긋날 때가 있다. 말 한마디의 오해, 감정의 차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관계는 없다. 그때 중요한 건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품어내는 힘이다. 괜찮아요. 이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이어준다. 단, 그 괜찮아요는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니다.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여유의 표시다. 관찰, 관심, 관용. 이 세 가지는 마치 세 개의 기둥처럼 관계를 지탱하는 토대가 된다.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나는 장례식장에 가면 늘 생각했다. 조문객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평생 동안 많은 마음을 베푼 사람이다. 그의 돈이 아니라 그의 시간과 온기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다. 결혼식에서도 마찬가지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이가 많다는 건 그가 얼마나 성실히 관계를 지켜왔는지를 보여준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의 증거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며 자주 생각했다. 아, 저 사람은 그릇이 크구나. 그릇이 큰 사람은 상대의 실수 한 번으로 관계를 버리지 않는다. 그 대신 기다릴 줄 안다. 관용은 결국 시간의 미학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힘이 모이면 사람의 평판은 자연스럽게 쌓인다. 그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이미지가 아니라 삶의 흔적 그 자체다. 나는 종종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한다. 좋은 평판은 인맥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온다. 관찰하는 습관, 관심을 표현하는 습관, 그리고 관용을 잃지 않는 습관. 이 세 가지를 매일 반복하는 사람은 언젠가 세상이 그를 기억한다. 돈은 사라지고 지위는 변해도 평판은 남는다. 그 평판이 결국 그 사람의 진짜 자산이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평판이 좋은 사람의 곁에는 늘 다양한 형태의 좋은 관계가 존재한다. 누군가는 웃음을 주고, 누군가는 충고를 주며, 누군가는 묵묵히 곁을 지킨다. 각기 다른 그릇이 모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든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이 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진짜 자산은 결국 사람이다. 돈보다 귀한, 내 인생을 지탱해준 이름 없는 그 관계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품격을 높이는 마지막 비밀, 사람에게 투자하는 법을 전하겠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수많은 일을 겪었다. 사업의 성공과 실패, 사람의 배신과 충성, 그 모든 것을 지나며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돈보다 귀한 자산은 결국 사람이다. 기계는 고장나면 부품을 바꾸면 된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번 멀어지면 다시 붙잡는데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그래서 나는 늘 사람에게 투자했다. 그 투자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 일이다. 감사의 씨앗, 존중의 씨앗, 믿음의 씨앗. 그 씨앗이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어떤 열매는 내 인생을 지탱해 주었고 어떤 열매는 내 실패를 막아주었다. 그 모든 열매가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돈으로 사람을 모으는 사람, 권력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마음으로 사람을 이끄는 사람. 세월이 지나면 결과는 분명했다. 돈과 권력은 사라졌지만 마음으로 쌓은 관계는 남았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좋은 관계를 가졌어. 하지만 나는 안다. 그건 운이 아니라 투자다. 누군가의 기쁨에 함께 웃고
누군가의 슬픔에 함께 울며 필요할 때 곁을 지켜주는 그 시간이 결국 관계의 자산이 된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값진 투자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가치를 주지는 않는다. 어떤 관계는 나를 살리고 어떤 관계는 나를 갉아먹는다. 그래서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관계가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죽이는가? 이 질문이 나의 나침반이 되었다. 인생은 완벽한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다. 여러 모양의 관계를 조화롭게 이어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내게 웃음을 주고, 어떤 사람은 충고를 주며, 어떤 사람은 조용히 내 옆을 지켜준다. 그 다양한 관계가 모여 인생의 풍경을 만든다. 나는 인생을 그릇에 비유하곤 했다. 사람은 각자 다른 크기의 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 어떤 이는 넓은 바다 같고 어떤 이는 작은 종지 같지만 그릇이 작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다. 작은 그릇이 여러 개 모이면 그것 또한 하나의 아름다운 한상이 된다. 내 인생도 그랬다. 나는 거대한 바다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대신 작은 그릇들을 많이 모았다. 감사의 그릇, 용서의 그릇, 도전의 그릇, 기쁨의 그릇. 이 여러 그릇이 모여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결국 인생의 품격은 내가 가진 돈의 크기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질에서 결정된다.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성공의 자리에는 나를 낮춰주는 친구를 두고 실패의 자리에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친구를 두어라. 이 균형이 무너지면 인생도 흔들린다. 진짜 친구는 나를 기쁘게도 하고 때로는 아프게도 한다. 그러나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내 인생을 지켜주는 진짜 동반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돈보다 귀한 자산은 사람이다. 오늘 당신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좋은 관계는 우연이 아니다. 그건 내가 뿌린 마음의 결실이다.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통해 배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진리다.